엑스루프 타임즈 2023년 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한국 소멸의 징조들 또는 여성들의 반란 전략이라는 내용들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코리아 0.82 경고, 헤럴드 경제 1월 20일자 무려 4명의 기자의 이름으로 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 8명을 아주 그 밀착 취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이디 모양인데 프로도 38세 남성인데 은행원이고 결혼 5년 차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그래도 1억 5천만 원 선은 된다. 사회에 미안하지만 타인 이외에 아이 가질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피치라는 31세 여성인데 서울거주 구급 공무원이고 남편의 딩크족 설득 후 결혼했다. 아이 없어 덜 행복할 수 있지만 덜 불행하기도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라이언이라고 45세 남성인데 서울 모대학 연구교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선인데 부모 세대처럼 자식에 헌신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춘식이라고 37세 여성인데 결혼 5년차 경기도 거주하는데 IT 기업에서 근무한답니다. 육아하면 모든 일상이 아이 위주 원하던 삶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군요. 그리고 뭐 소제목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육아에 젊은 정보 투자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이 없으면 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덜 불행할 수 있어. 그 딩크족의 얘기네요. 비혼 결심, 아이 안 낳고 싶어서요. 자식 키우는 게 행복? 너무 많은 걸 포기하던데. 뭐 이런 그 의견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 역할 내 부모만큼 할 자신 없고 성장기 가정 돌아보며 결혼 환상 없어져.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마음에 비혼을 선택했다. 경제 문제로 비자발적 비혼 지원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돼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물론 뭐 이 남들한테는 꼰대 소리 들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 마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악착같이 이 사회에서 내가 생존해야 그래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월급쟁이, 전형적인 월급쟁이 출신이지만은 조직에서 기왕이면은 일 잘해가지고 능력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저는 그 조직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거는 뭐 뒤에 얘기하는 일본에서 나온 뉴스 내용의 일부 그 용어를 빌려다가 쓴 건데, 여자들의 본능적 전략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비혼족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오라고 30세 여성인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이죠. 아까는 딩크족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기 안 낳는 사람들이고, 비혼족은 경기도 김포거주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결혼 환상 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워. 또 튜브라고 29세 남성인데 광고회사 PD. 결혼은 불행. 콘텐츠 공감한다. 많은 거 포기하며 살기 싫어. 또 무지라고 32세 여성인데 미국 거주 대학원생인데 생명공학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동물도 모체가 힘들면 후손을 포기한다. 뭐 요런 거는 뭐 진화론적으로 볼 때 뭐 그거는 틀리지는 않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은 또 박사과정을 가지고 생명공학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의견이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제이지 51세 남성, 꽤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국내 대기업 근무하고 비혼 이유는 육아 거부, 대한민국 사교육 감당할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나중에 이 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한국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그 프레지던트 온라인이라는 뉴스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남녀 격차가 세계 최악 수준에 있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본 남자들이 문화를 핑계로 남자의 특권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데 뭐 우리나라만큼 남성 위주의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이 급변을 하고 있죠. 남녀 그 평등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기업의 역할도 중요한데 남성의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계를 지탱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성들 월급도 줄 만큼 줘야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는 이율 배반으로 해석을 했네요.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좀 내줘야 합니다.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가사를 돕는 남자가 너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가사 애 키우는 거 거의 다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는 변혁을 거부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여자 기자들이 썼대는 게 이제 좀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능한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유능한 여성. 모성의 정치를 안이하게 들여와서는 안 된다.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대충 뭐 감은 잡힙니다. 여자는 가정을 조장하는 일본의 세제 모델. 그 세제 모델 때문에라도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 같고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은 항상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안게 됐다. 뭐 언제는 안 그랬나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제는 여성도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뭐 그렇겠죠. 인간이 남자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전략을 보이는 이유, 뭐 이런 등등으로 또 뭐 많은 얘기들을 깔았습니다. 여자답지 않아 정도가 적당하다. 요거는 이제 그 표현이 뭐 그 힘든 그 어떤 과제에 도전하는 이런 의욕이 있는 그런 여성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답지 않게 되게 공격적이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글을 게재한 사람이 사비네 후리오 수도우츠크 캘리포니아 대학 센타 바바라 캘리포니아대 교수고 히다 미사코 뉴욕고주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비관적인 G세대 로이타, 캐시 홀, 조시 호이츠, 유른티안은 그 중국 출신인 것 같아요. 상하이 로이타가 그 코비드 규제가 끝난 이후 첫 번째 주말 수십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땀과 독한 술 냄새가 나는 작은 상하이 음악장에 헤비메탈 콘서트에 이제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중국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조사됐다. 일부 젊은이들은 좌절감을 반영했다. 교육받은 비관론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는데 리틀 핑크로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의 공격적인 늑대전사 외교관들과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과 비교되었다 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 마오쩌둥 뭐 이런 거에 다 벗어났다. 그리고 또 이번 그 다보스 포럼의 그 류오 부총리도 마오쩌둥 같은 얘기 우리한테 이제 하지 마라.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반듯하게 누워라는 게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뭐 노는 그 젊은이들 얘기하는데 기업의 경쟁을 거부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스스로 취직을 안 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또 소개를 했고요. C시대 이전에는 상황이 밝아 보였다. 근데 집권당인 공산당은 3월 연례 입법회의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젊은 애들이 중국에 그렇게 충성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로는 시 부주석은 젊은 사람들이 번영해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잠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번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공동부유라는 말도 시진핑이가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 새로운 세대의 경쟁의 장에서는 평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평등, 공유, 분배 뭐 이런 거 공산주의 사회에서 중국을 뭐 국가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떠나고 싶은 충동도 많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 공산당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들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인류 미경험의 초남성 사회가 도래한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1월 19일자 현대 비즈니스 곤도 다이스케 주간현대 특별편집위원회 글인데 어쨌든 20세에서 45세까지 인구에서 3천만 명이나 남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3천만 명이면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이면은 뭐 60% 정도가 다 결혼 못하는 나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그 욕구를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집 없는 남자는 말이 또 안 된다. 인터넷 매체 텐센트 넷 등의 일찌감치 2011년에 3천만 명 독신 남자의 우울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낸 적도 벌써 이미 이때입니다. 한 12년이나 지난 얘기인데 결혼 정년기의 여성의 공급이 결혼 정년기 남성의 수요에 안 맞아 떨어지니까 여성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아파트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녀 수급 불균형이 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성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남성들에게 더 고액의 비용을 덮어쓰게 된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결혼해도 남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을 보면은 일본 엔화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인데 현재 대졸 초임이 상하이나 베이징 그 대도시 대졸 초임이 6천 위안인데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산다 그러면 100년 가까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걸린다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섹스돌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적인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섹스돌 수입이 허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게 국내 문제를 밖으로 터뜨릴 거다. 분명히 시진핑이 4, 5년 내에 뭘로 터뜨리느냐. 대만 일이라든지 또는 북한을 부추겨 가지고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중국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3천만의 남아도는 남성들을 무기 별별 없이 쥐어주면서 인해 전술로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꼭 한반도만이 아니고 무슨 뭐 인도 국경하고도 분쟁이 있죠.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좀 남자들이 3천만 명이나 많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25세에서 20대에서 45세가 이렇게 많은데 변변한 직장도 없고 돈도 제대로 못 번다 그러면은 군대에 가면은 돈 많이 주겠다. 강제 동원을 하면서도 돈은 많이 주겠다 한다면은
전쟁에 참여할지도 모르죠. 어차피 뭐 결혼도 못할 인생 가서 에이 전공이나 세워서 이겨보자.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그 이 몽골족 그 징기스칸 시대 때는 무조건 그 이 공략을 해가지고 약탈과 그 뭐라 그러죠? 그 이 여자를 강간 약탈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옛날 그이 시대에 그런 두려움마저 나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인 무제한 체류 종료했다. 이게 뭐 인구 문제하고도 또 전쟁하고도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카자흐스탄이 뭐 그 이 소련 시절 때 이제 연방이었는데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 이상 체류를 못하게 이제 만약에 계속 체류하려면 비자를 그때그때 또 받아라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러시아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이 모스크바가 이제 그 러시아의 수도고 아스타나는 저기 그 현재 카자흐스탄의 신도시 이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좀 고대사에서 이렇게 그 또 좀 배운 책에서 보면은 그 고조선의 아사달이나 달이라는 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아스타나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 일본 아사히라는 말로 보면은 조유신문이죠. 그러니까는 아사달이라는 게 아스타나나 뭐 이런 뜻이 해 뜨는 곳이다. 이런 얘기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로이터 뉴스인데요. 러시아의 징병을 피해 현재 한국 공항에 발이 묶였다. 로이터 앵거스 맥스완이 편집을 한 내용인데요. 23세인데 블라드미르 미라크타예프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지금 살고 있다. 9월 24일 날 러시아 이 동원령에 따라서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 울란우데 집을 떠나 국경을 넘어 이후 몽골로 일단 도망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을 여행한 후에 11월 12일 한국에 그래도 가장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공항에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을 안 받아주고 징병 독비가 망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근데 여기 얼굴을 보면은 동양인이에요. 물론 러시아에도 이제 뭐 몽골족 출신이든 아니면 뭐 소련 구소련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옛날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돼서 이렇게 간 사람들도 많고 또 원래 그 몽골족들도 그 있던 데니까 이렇게 그 동양적인 얼굴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시베리아 쪽이니까 더더욱 그 동양인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전 감금이 됐다가 구치소에 감금이 됐겠죠. 그래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그 후로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한 5명의 러시아인 중에 한 명이다. 인천공항에 러시아인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외국 영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미국 영화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공항에서 그 체류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뭘 먹고 사냐? 그래도 그나마 한국은 법무부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그래도 이 생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동해안으로 그 속초인가 그 강릉으로 요트 타고 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도망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상륙을 허가를 안 했죠. 그 병역 기피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그 젊은이들이 러시아 그 남녀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서울 도시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변두리 섬까지 들어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연결이. 강남구 구룡마을서 컴불 500여 명 대피, 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
불타는 장면인데요. 오늘 그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450에서 500명을 대피시켰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다. 요거 이제 화재 진압하는 동영상이 되겠네요. 연속해서 그 동영상으로 그 화재를 진압하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이 제 기억으로도 꾸준히 그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화재 원인이 뭐냐, 이게 겨울철에 주로 많이 나긴 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오세훈, 경계태세 늦추지 않고 대응. 연합뉴스 작년 3월 4일자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화재 진압이 다 끝나고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2014년 11월 10일 날 구룡마을 화재 현장 방문. 박원순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아 임대주택 제공 약속. 마을 대표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빈곤한 구민은 사람 취급도 안 해. 라고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는 게 아무리 거기 살더라도 무슨 보증금 정도는 내야 되는 거겠죠. 임대주택이라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보증금을 다 낼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아마 그거 약속했다는 거 이행이 안 됐을 겁니다. 만약 이행이 됐다면 지금 구룡마을 없어야 되는데 구룡마을 계획 속에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 약속이 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생전에 그 구룡마을 찾아는 박원순 시장의 그 얼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저 멀리서 찍은 거로 뭐 천지일보라는 데가 이게 뭐 종교 계통인지 몰라도 저 화재 진압을 하고서 저 건너편에는 열심히 그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개포동. 거기를 볼 때 전에도 느낀 적이 있지만은 완전 저 건너편은 성한 사람들, 여기에는 성박 판자촌 사람들. 이재명이도 찾아갔다는데 이재명이가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랬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지역의 판자촌 출신입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화재 나기 전에 보면은 그 팰레스 이 빌딩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사는 사람은 성한 사람들, 여기는 그 성박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안테나 같은 건 다 세워가지고 TV 보고 뭐 하고 다 하는 건 다 하죠, 그죠? 네, 그건 그렇고. 건달보다 더해. 건설노조 횡포. 월회비 전인비 50억 뜯겼다. 중앙일보 어저께 뉴스인데 어저께 슬픈 뉴스에서는 요거 편집할 때 요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민노총 애들이 말하자면 시위할 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건설 관련 관계자들이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인쇄 어쩌면 돈을 버는구나. 어떻게 노조 애들 시위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냐. 그리고 문정권 때 이런 거를 언론이 나서지 못하고 또 건설 관련자들이 그런 걸 알았다면 불법을 왜 대항을 못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용기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게 앞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권이 문제긴 하겠죠. 하겠지만은 또 싫은 소리 했다가 또 자기 생업에도 문제가 되니까 침묵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제 침묵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는 노조 시위하고 천면일률적으로 같은 거다. 그러니까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렇게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뭐 똑같네요. 하는 방식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사는 동네에 이 오피스텔이 올라가는데 그 한국노총 와가지고 확성기를 하면서 무슨 이 노동투쟁 음악 같은 걸 틀으면서 시끄럽게 거기다가 뭐 중국말로 뭘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이게 내 조금 한자는 알아서 현재 중국식 간자체인가 그거는 내가 잘 모르지만 대충 무슨 뭐 항의하는 내용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중국말로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 크레인 기사를 한국 기술자를 안 쓰고 중국 크레인 기사 이 타워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중국 기술자들을 갖다 쓴다. 그래가지고 항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에 아니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항의한다고 그러면은 당신들 왜 중국말로 그걸 하느냐. 중국 기사들 보라. 남들한테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 한국말로 써가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도 봐가지고 무조건 인건비 싸다고 해가지고 저 타워 크레인 기사까지 중국 사람을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냐. 한국말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경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사진도 찍고 내가 이거 찍어가겠다. 중국말로 쓴 거. 얘네들은 국가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에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아새끼들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롭 레포트라는 매체가 있는 모양인데 다나 기븐스라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소비국의 본거지다. 루이비통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자관 어쨌거나 모건 스탠리가 모은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은 적어도 돈을 쓰는 사치스러운 왕이자 여왕이다. 여자들이 뭐 사치품을 많이 쓰는 건지 남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24% 증가해서 160달러 325달러에 달하며 중국과 미국을 앞질렀다. 그런 얘기네요. 루이비통이나 구찌와 같은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먼저 일본이나 한국에서 신제품을 먼저 해서 한국에서 팔리면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얼리버스라고 유행을 잘 따른다 그런 얘기죠. 까뜨리에와 피아제를 소유한 리체몬드 그룹은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그룹 매출의 41%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군. 그래서 한국이 소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빈부의 격차도 더 커졌다라고도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화재 현장이 상징적으로 뭐 좌파들이 쓰는 표현으로 부익부 빈익빈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자본주의의 좀 마이너스적인 그런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경제가 되긴 돼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중산층이 좀 많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산층은 이제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또 우리나라 또 차 사는 거 보면은 일본에는 소형차 중심으로 도로도 돼 있고 또 차 사이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이가 아니고 뭔가 체면 문화 뭐 이런 거 때문에 곧 죽어도 대형차 뽑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B2B 거래, B2C 거래가 아니고 B2B 거래에서 어디 납품하러 간다든가 공사하러 어떤 대기업 현장 건설회사를 들어갈 때 일단 정문에서라도 럭셔리한 차를 끌고 들어가야 수위도 고분고분해지지 뭐 미니차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은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고방식들이 그따위로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과소비를 하고 사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럭셔리해야 좀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노세요.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고 없는 놈들은 없는 놀끼리 놀아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터키가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분열은 지속되고 있다. AP 매튜류 기자의 내용인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 뭐 이쪽은 이제 투르키예 쪽이죠. 이 터키라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는데 이제 투르키예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을 지금 터키라고 또 그 AI가 하면은 터키 애들이 이게 그 칠면조하고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자기 죽을지 모르고 열심히 그 먹다가 죽는 그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터키가 투르키예로 국가명을 바꿨다며요. 어쨌든 지금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 나토 국가가 만장일치가 돼야만이 이제 나토 국가에 가입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투르키예가 EU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나토에는 가입을 했다 이게요. 근데 터키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오케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게요. 그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쿠르드족 이 터키 동부 쪽에 이라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쿠르드족에 대한 이 테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스웨덴하고 나토가 아닌 그 핀란드가 우호적인 발언이 없다. 그게 이유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표현으로는 에르도안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우리 검토할 시간 없어 지금. 우리 뭐 살기 바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다른 얘기는 중국 외교부가 블링컨 미국 장관 방문 환영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왕부장이 왕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윈윈 좀 해보자. 너무 우리 싸우지 말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니 우리도 잘해볼게. 여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문하기 위해서 먼저 밑에 사람 랑팡에서 세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했다. 그래서 이제 블링컨이라고 발음하게 돼. 블링컨이라고 발음하죠. 블링컨이 또 중국을 뭐 2월 달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네. 터키 ETF 관계자 회의로 급등했다. 뭐 ETF라는 그 펀드 이름이 있는 모양인데 이자가 들어가면 이제 환경 뭐하고 뭐 다 관련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관계자 회의로 그 ETF 주가가 팍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이 터키 그 유럽과 중동 중간에서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옛날 같으면은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무역 이 통로였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통과세를 받아가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스는 뭐 400년 이상 또 이 통치를 했으니까 세금 뜯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탈세하는 게 애국인 줄 안다고 그래요. 탈세하는 게.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세금을 뜯어가니까 세금 안 내려고 발악을 그리스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0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 일제 식민지 껌값도 안 되는 그런 세월 400년하고 36년하고 뭐 상대가 안 되겠죠. 네. 터키가 여기 좀 이게 뭐예요? 이스탄불 넘어서까지도 영역으로 되어 있느니 터키가 여기까지는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간 이유. 텔레그라피 아이르 놀세 발음이 좀 이상하네. 놀세. 중국은 부채가 많아서 국민소득의 320%가 넘었다. 이런 얘기고 그 부채의 많은 부분이 비상업적이다. 그래서 더 문제다. 그리고 알리바마 마윈이 2020년 10월 연설에서 규제를 비판하자 이제 상장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 뭐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일본에서 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이후로 중국 노동력에 의존했었는데 현재 그 미국 자본이나 글로벌 자본들이 인도, 베트남 등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 따라서 중국에 들어갔던 그 공장들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우면은 그 여기처럼 같이 가야죠.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북한하고 말하자면은 공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우리는 공장 지면은 딱 좋은데, 참 그거 참 희망사항인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포괄적인 지정학적 대립, 이게 이제 문제로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추궁거림이 추근거림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인공지능이 미국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존 호스코비츠, 한국의 해명을 거듭 강조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관 뭐 방어는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한국이 말이 맞느냐고 짜증을 부렸다는데, 미국 이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지력 그거 지금 뭐 불안하다. 그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99발 쐈는데 그럼 우리 보고 뭐 너희들 믿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거 얘기 아니에요. 2030년까지 4기 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10기의 구형 원자로 수명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플루토늄 뭐 그런 거를 재처리해 가지고 원자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핵 프로그램을 고려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암살 당한 거죠. 박재규한테, 이게 김재규한테. 미국의 압력으로 계획을 포기했었다. 그건 맞아요? 포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핵 공유 논쟁의 파문, 미 싱크탱크 전술핵 재배치 논의 제한 확장 억지력 강화로. 그러니까 한국이 핵 만든다고 그러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로 해서 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이런 쪽으로 미국 싱크탱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제어는 미국의 핵전략을 비롯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받은 한국에서 흔들리고 있다. 한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말로는 한미일의 협의, 연계의 심화, 미사일 방위 등 강화 등을 대체에 열거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1월 20일자 뉴스를 보면은 미 싱크탱크 소장 한국 핵무기 보유 찬성 70%에 가깝다. 거기에 깜짝 놀랐다. 당신이 한국민이라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뭘 깜짝 놀라기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때와는 한국민들은 지금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미국 애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이제 현대 비즈니스라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게 비판적인 언론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언론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할지 모른다. 안전보장 원칙, 이게 이제 한자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시다 정부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일본은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미국과의 핵 공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베는 저승에서 울고 있을 거다. 핵 문제에 관한한 나는 일본은 한국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싶다.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를 했네요. 윤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은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좌파가 아닌 우파에 의한 반미 운동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제가 우파라 그래도 미국한테 당신네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뭐 공장까지 자꾸 미국 가서 다 짓고 그러라고 다 요구하는데 다 윈윈하자며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윈윈이라며 그럼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핵 폐기를 제기하는 한 일본은 절대로 핵 보유를 꺼내지 않고 미국과의 핵 공유도 요구하지 못하는 신사가 됐다. 그런데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을 쓰냐 마냐의 문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이제 한국 이 전문가가 얘기한 거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도 실제로 보다 안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자체 핵 무장 의도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재고를 육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마 평양의 계획 철회라는 압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국 국민도 핵무장에 적극적이다. 뭐 저 같은 뭐 나이 먹으면 자꾸 보수적이 돼간다고 하지만은 용기 있게 윤 대통령이 잘 얘기했어요. 미국에게. 뭐 우리 살기 위해서, 한국이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시기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로이터 로키 스위프트 기자인데,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그 국방비 뭐 이거 증액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그 국방비 그 다음에 세금 올리고 그러려면은 니들 세비, 국회의원 놈들 세비부터 좀 깎고서 그 다음에 그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은 몰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는 계속 올리고 또 뭐 세금도 올리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욕먹죠.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뭔 놈의 국회의원 놈들이 그렇게 많은지 TO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팬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국 주식회사라고도 있이 일본 주식회사가 드디어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좀 형편이 되는 대기업 위주로 먼저 임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격에 맞는 유머. 이재용 회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대. 삼성에서도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파안대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유머 있고 재치 있게 그렇게 이제 왜 언론기관은 한국산 이 삼성전자 걸 안 쓰고 전부 다 일본산 캐논 거를 쓰느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재치 있게 이제 농담 삼아서 야 삼성 정작 거도 좀 써봐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암살하려던 건 알고 있다는 김정은의 농담에 폼페이오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닥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힐 줄리아 샤페로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회고록을 쓴 모양입니다. 24일 날 출간한다는데 시진핑하고 뭐 통화한 다음에 시진핑 앞에서 샷아웃 한 게 아니고 샷업이라고 그러나요? 닥쳐 그럴 때 통화가 끝난 다음에 얘기했다고 그래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폼페이오는 현재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다시 재출마 의사가 있는데 조금 불편한 관계를 형성되는 거 아니냐.
뭐 대선 주자에는 뭐 부통령했던 펜스도 뭐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CFR이라고 뭐그 외교 협의회인가 거기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 협의회, 뭐 그다음에 뭐 카톨릭 그 연합회 뭐 이런 데 가서도 다 그 눈도장을 찍고 거기서 고개를 끄덕해야 대부분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24년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뭐 작년 연말 뉴스인데 이걸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한국군이 참수부대 이스라엘제 유인 암살용 자폭 킬러들은 배치를 해서 벌써 1월부터 이미 가동에 돌아갔다. 이런 얘기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12월 말 할 때는 아직 그 가동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나 암살작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유인 타격용 폭탄 드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서구 언론에서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마 간접적으로 일본이 매우 싫어해가지고 자살 자폭 킬러 드론이라고 말을 다시 그 바꾼 모양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맞불 군 정밀 타격용 친형 자폭 드론 본격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문화 침투의 위기감, 젊은이의 미나미마를 단속한다, 북한. 일본 시사통신 뉴스인데, 어쨌든 뭐 한국이 의도적으로 문화 침투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드라마나 노래 등 한국 문화가 침투한다는 용어를 썼는데, 자연적 그 침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퍼날르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암시장에다가 중국하고 이 말하자면은 밀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 오빠, 남자를 부를 때 또는 남편한테 오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뭐 평양 무슨 문화법인가 해가지고 여기 평화 문화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한국 문화가 그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선노동당 기관지는 그 노동신문에서 청소년 중에 썩어 빠진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침투시키려는 적의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 문화에서 압도해야 한다. 이북말 실은 제가 표현했으면 얼마나 참 그럴듯하게 들릴 텐데, 이북말을 조금은 좀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문화를 침투시키지는 않는다. 자연적 현상으로 보인다. 과거 남한에서 미국 음악 등 문화에 젊은이들이 빠져들었듯이. 근데 똑같이 따라하진 않죠, 한국이. 이 통기타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 통기타 팝송 이런 게 유행했을 때, 한국에 그때 그 독재 정권 시절 때 통기타 가지고, 그때는 뭐 무대가 많이 없어 가지고 종로 카페라든지 명동 카페라든지 지금 카페 같은데 음악다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서 양희은, 송창식, 그다음에 뭐 이런 류의 그 사람들, 또 누구죠? 누구죠? 그건 너 한 그런 애,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문세 같은 사람들은 또 조금 정서적으로 또 좀 이렇게 나가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식 것이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서적인 그런 음악을 따라 부르는 그런 미국 여성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참 한국 노래 한국말로 잘하더라고요. 그걸 또 자기네 영어로 번안해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무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문화가 전 북한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미셀 예희, 이민주, 김민주 뭐 무려 3명의 기자가 연서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케이팝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음습한 그룹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사회주의 그룹이라고 먼저 그 암시장에 그런 거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원래 그 시작을 했다는 건데 북한 당국에서는 니들이 그거를 그 암무역을 해봤으니까 니들이 거꾸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니들이 골라내. 그럼 너희들한테 포상을 해줄게. 이런 그 그룹을 만들었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시 감독을 북한군이 다 인민군이 다 그런 거를 그 보안 뭐 이런 데서 다 못하니까 이런 그 비사회주의 그룹이라는 이름 하에 한 번 가입하면은 러시아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들 해가지고 감시 고발 등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발을 안 할 테니까 야 돈 줘.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도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북한 거 보는 것보다는 재미있죠. 남녀 사랑 뭐 이런 걸 봐요. 거기다가 뭐 저기 그 현빈이하고 또 누구죠? 누구 나와가지고 뭐 그거 미국 영화로 리메이크까지 된다는데 그래서 그 1년 넘게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탈북한 여성인데 이모 씨가 말했다. 그런 거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룹이 있다. 요거는 우리나라 그 문정권 때 그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야 북한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참 그렇죠. 걸그룹이 뭐 당연히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죠. 뭐 네. 요거 이때는 이제 정부 관료기관인 관료원 모양인데 뭐 다들 웃고는 있지만은 뭐 한번 방송에 나가면은 그 알겠죠? 알겠지? 한국이 좀 뭔가 좀 자유스럽다. 그래서 여자들은 수색과 고문 구타를 당했는데 북한 사람에서는 인권이 사실 무엇인지 개념을 모른다. 근데 2019년에 탈옥한 이 김전 검사라고 돼 있는데 북한 쪽에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양인데 한국에서야 그런 개념을 알았다. 한국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참 같은 민족으로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7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남이 돼 가는 건지 참 제 시대 때 통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묻는다면 좀 그렇습니다. 한국이 더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삼국시대 왜 통일했겠느냐. 더 오래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나라는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한국의 왕조처럼 그렇게 오래간 왕조들이 없다 그러죠. 조선 500년도 대단한 거고 고려 600년도 신라는 1000년이 갔죠. 1000년. 대단한 그 왕조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당해서 왕조가 뭐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통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은 미안하지만은 그때 복수정당으로 공산당 뭐 공산당 이름만 뺀 것 당으로 해서 김정은이 그 생명 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보장하는 선에서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경제 개혁하자. 그 약속해라. 한국에서 그 공장 투자해줄게. 미국도 해준다는데. 근데 그거 반대했죠. 김정은이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성공했으면은 근데 걔네들은 그거 안 하고 겉으로 속이고 핵 개발만 들이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예, 제3자들이 볼 때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볼 때는 좀 헷갈려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훈수 도는 사람이 잘 보이듯이 밖에 사람들은
잘 보이는데 그 안에서 바둑 두는 그 흙과 백을 쥐고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중국행 일본 수출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고죠. 로이터 가치모토 데츠시라는 기자인데 결국 뭐 무역 적자 이 적자폭이 20%로 제가 산출했습니다만은 자관 엔화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수출이 그만큼 못 오르렸다. 또 대중국 그 수출이 그렇게 줄고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 대미 수출은 좀 늘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중국을 줄이고 다시 그 미국 수출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길은 아마 그 미국에다 공장 지면은 부품은 한국에서 또 가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미국 공장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그거는 수출로 그 저기 무역 수지는 잡힐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간 이런 글을 위해서라도 그 로이터 쪽에서는 가지모토 데츠시 고미야 깐타로 편집은 사이먼 카메론 뭐 클라렌스 페르난데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신문들도 한 개인 기자의 쓴 글을 그냥 패싱은 안 하고 다 검토 같이 한 사람들 이름을 다 연서해서 책임감이 있는 뉴스 보도를 내겠다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이 동아일보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는 뭐 혼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그렇게 잘났는지. 아까 저기 여성들의 저기 결혼 안 한다, 애기 안 난다, 그 전략에 대해서 그게 의식적인 전략이 아니고 나는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거 연결해서 요거를 거기에다 좀 껴맞춰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면제 해주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증진률 해가지고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가 2021년 4월 29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남녀평등 복무제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다는데 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거꾸로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남녀평등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자들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날아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시민사회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벌써 한 십 몇 년 전 얘기에 여자들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줄어가지고 육군 수도 줄고 군대 가는 애들이 주니까 야 그거 북한하고 대치된 상태에서는 여군으로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내가 좀 시민사회 활동하는 어떤 여성분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러면은 애도 남자가 납니까? 딱 이런 식으로. 참 속으로. 배운 여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례를 봐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러면 결혼 임신 먼저 해라. 그러면 안 보내겠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힘든 전투병과 이런 거 한 4% 정도만 되지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뭐 이런. 그러니까 기본 군 기초훈련 BTS도 기초훈련 불고 나와가지고 무슨 병역 무슨 기간 동안에 무슨 공익요원 이런 거로 할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기초군사훈련은 받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성들은 보육원에 의무 근무를 하게 하면은 애들이 뭐 기초월급은 줘야 되겠죠. 기초월급 정도는 군에서도 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군 복무를 했으면은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은 다 공짜로 해줄게. 보육원에서 크는 거 이런 거 그러면은 계속해서 맞벌이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총은 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만큼이나 지금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들한테도 총 쏘는 것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사격수를 익혀야 되겠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다는데 허구한 날 코스메틱 화장질만 하지 마시고 이쁜 얼굴
여긴 화장 안 해도 다 이쁘네. 여긴 화장 안 해도. 이것도 뭐 좀 그렇게 잘생긴 여군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잘생긴 여군도 많아요. 이 원더우먼 같은 그런 여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 출산율이 우리가 0.7명인데 3.9명.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멸되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중동 안에서 계속 생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그 출산율이나 뭐 이런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한테 일본이 우리 핵 그거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배운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빨리 보기나 건너뛰기 등등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설 전에 뭐 이것저것 좀 편집한 게 많아서 또 제가 또 중원부원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